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모두 나에게 맡겨라. 박시영 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오늘의 컨설팅은 의뢰인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네.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뢰인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민주당 괜찮겠어요? 민주당이 수렁에 빠졌다,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오지랖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네. 창조의 전제 조건은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더 낫고 더 겸손하게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됐건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쇄신한다, 반성한다. 그런데 민주당 그 쇄신 잘 되나, 이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쪽집게로 정치 컨설팅 해드리려고 민주당 편 준비했습니다. 자, 박시영 도사님 아닙니다. 네, 컨설턴트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개혁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내놓고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근데 굉장히 오래 끈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사실 몇 년 됐어요. 2, 3년 된 것 같은데, 네. 느낌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뭔가 결론을 좀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영향을 끼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마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고전할 겁니다. 물론 네. 통과시키더라도 후유증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이 후유증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핵심 지지층을 지키는 쪽이 더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정치 교체에 대한 관련 입법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과감히 같이 해야죠. 마치 검찰개혁, 언론개혁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혁신 과제들이 있고, 지금 민주당이 또 기초원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약속을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정의당이나 군소정당들도 다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해서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문강호님께서 민주당 검수완박에 목매면 또 패배합니다. 검수완박은 이미 늦었어요. 민생을 파고 들어가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오로지 검수완박, 검찰개혁, 언론개혁만 얘기하는, 근데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언론에 대한, 언론이 너무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크죠. 등등해서 불신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런데 프레임을 분명히 여당 이제 앞으로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오로지 검찰개혁 이런 프레임을 만들 건데, 그래서 이제 민생개혁도 함께 챙기면서 이 문제도 반드시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저는 이 개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건 여러 가지 정상화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든 검찰이든 언론이든 약속 입법이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저희가 국민들께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내로남불이 아니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문재인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이제 1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나 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약속 입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여러 법안들, 네,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책들을 특히 이제 공통공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건 계속 촉구를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정책 중에서 민주당이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실천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더불어서 저희가 정치 교체를 약속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다당제 개혁.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 다당제 정치 선호한다고 하셨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러셨고, 이준석 대표도 다당제를 다들 소신이라고 밝혀오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치 교체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서
관련해서 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위한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입장을 바꿔서 못하겠다 이러시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님께서 검찰개혁을 이루면 민주당의 최대 실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아니, 제가 쪽집게 컨설팅 하나 해주면 그 다당제 문제에 관련해서 기초 의원들 아까 중대선거구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1대1 싸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 정의당, 기타 정당 다 모여서 함께 촉구하는 그림을 연출하세요. 국회 앞에서. 그런데 정의당은 지금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 정당 이 원외 정당을 포함해서 7개 정당과 함께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20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기자회견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이 성의 있는 이 어떤 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정치 교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저희가 국회 농성도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연대의 노력들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의당이 좀 앞장서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게 또 통과 안 되면 민주당 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군수정당들은. 왜냐하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왜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군소정당을 앞에 세워서 같이 네. 하시는 게 좋다. 네. 저희는 정치개혁으로 지금 얘기가 넘어갔는데 정치자들은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또 뜨겁습니다. 최승우님 어차피 이번 선거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나 합시다. 후대를 위해서요. 9909님 저는 아직 젊은가 봐요. 배부르고 등 따순 나라보다 정의가 바로 선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정의에 기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176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차기 정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땡입니다 얘기합니다. 3921님 검수완박은 무슨 차라리 통일대박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수완박 말고요. 검찰개혁 방법론이 다른 것도 있죠. 왜 사람들은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기본이 이제 검찰이 그동안 기소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사해서 본인들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까지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이자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분리해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70년간 정착이 되기도 했으니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 선진국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말 그 한쪽 편만 너무 과혹하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검찰이 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열기, 네. 염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최근에 또 고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요 여기 변수가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열기가 뭐 차갑게 식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로 뜨겁진 않았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 검사장이 또 그 정치적 멘트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정치개혁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시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열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고 공교롭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년 구형을 좀 선고받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국민들이 보면서, 좀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검찰이 아무래도 그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팔의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6045님 검수완박이요? 대부분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법 처리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보호하려고 내노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지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수사 안 하는 검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하고요. 2261님 민주당에서 정권 초기부터 180 의석으로 검찰개혁 열심히 했는데 아직 완성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넘어가자고요. 민주당은 어떤 야당이 돼야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장기적으로야 민주당이 혁신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인적 쇄신도 해야 하고요. 그 젊은 청년들 많이 대거 수혈을 해야죠. 좋은 분들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분들 책임 지우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지금은 아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 실패 원인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하자 어떻게 혁신을 하자라는 것들을 질서 있게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 코앞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축약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엇을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건데 이 속에서 야당다운 그런 어떤 지금 물론 여당 신분이지만 야당다운 그런 어떤 날카로움들을 보여줄 거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독주 이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정당이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 문제 등등에 대한 그 실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세제 문제라든가 공급 문제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협조하고 또 소상공인들 지원 문제 분명히 추경이 이제 될 텐데 뭐 3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거 앞에 돈이 풀리면 분명히 국민의힘에 유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과감히 협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 앞에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국민 편에 서라. 이게 중요합니다.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된다. 네. 1053님께서 저 뉴스 잘 챙겨보는 편인데요. 기초의회 중대선거로 한다고 해서 다당제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양당제가 더 공고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봅니다. 보통 2인에서 4인 선거구제로 현행법상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쪼개기로 해서 2인 선거구로 많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50%가 넘습니다. 근데 2인 선거구다 보니까 양당이 공이 1, 2등을 다 독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3인, 4인 선거구가 되기 시작하면 3등, 4등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2582님 남은 한 달 동안 검찰개혁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래도 성공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인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와 이 당 이게 원팀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어떤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윤심이 강하게 이 국회와 지방선거까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2등을 했던 김태흠 의원님을 또 유력한 주자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사로 빼고 소위 윤핵관 중에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이렇게 소위 원내대표로 이번 결과도 8대2로 나오는 등 또 네.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2달짜리 인수위인데 대변인 임기도 못 채우고 김은혜 의원 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 장악 아니 뭐 국민의힘의 원내 장악 또 지방선거 공천 장악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시비 안 거는 게 좋다고 봐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당연히 그 임기 초반에 네. 권력의 핵심 대통령 코드가 맞는 사람이 원내대표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거죠. 네. 예를 들면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 그만두고 경기지사 나오는 것은 조금 그 문제는 짚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만큼 또 경기지사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 판단한 게 아니야. 한편으로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당내에 거부 정서도 좀 있는 게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 쌓인 다소의 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가까운 분인 네. 김은혜 의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비판한 건 아니고요. 윤심이 많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윤심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착착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 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당내에서 이거 송탐대실이다 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얘기가 나오고요. 또 뭐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찌 보십니까? 아니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예. 자유 선택이지만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무거운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만약에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 높을 텐데 본선 경쟁력에서 아직은 오세훈 후보하고 여론조사 해보면 다른 후보와 큰 차이 없이 많이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참신한 인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장 자리에. 당내 인사도 있겠지만 당 밖에 좀 뭐 뉴페이스가 없냐. 그것을 민주당이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모시려고. 이 부분에 대한 질책들이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얼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또 당대표시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행보를 좀 기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당내외 여러 참신한 후보군을 좀 더 구성해서 이 용광로 선거를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직전 당대표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당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 서울 지역 의원님들이 다 의견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또 결실을 맺지 않을까 아마 추가 예상합니다. 모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민주당의 서울 지역은. 그러면 어떤 후보가 떠오를까요?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당에서 이야기는 나옵니다. 실제로 네. 뭐 하실지는 모르겠고요. 네. 또 당 밖에 김현종 차장이라든가 청와대 그 외교안보 차장을 했던,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박용만 두산그룹에 있었던 회장 이런 분들, 그분도 안 하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네. 다각도로 좀 접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접촉해서 이 경선장을 후보 경쟁력을 높여야 될 텐데 그런데 명심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고마움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명심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입장인데 아니,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김남국이 가서 출마해달라고 얘기도 하고요. 출마해달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생각을 가진지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간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자체가 화제도 됐지만 부담 요인으로 크게 된 겁니다. 당내에서. 네. 만약에 그게 없이 고독한 결단을 하셨다면 이 정도까지 파장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마치 권유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새를 비춰지니까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사실관계가. 네네. 뭐 이 부분까지 지금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능력 있는 분이고 충분히 도전 자격이 있고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직 대표였기 때문에 여러 당내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이야기 뭔가 그쪽에서 추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양새로 비춰진 것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 고민이 많네요. 뭐 항상 선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대선 패배 이후 직후에 열리는 또 선거이기 때문에 당 내외를 추스리는 과정 또 여러 후보군을 또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당에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는 많지만 또 거기에서 또 룰을 두고 설전, 다른 내용을 두고 설전, 여기 뜨겁습니다. 경선 룰 경기도는 그렇게 뜨거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도 어제 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경선 룰 문제는 당이 결정되면 그대로 따르겠다.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정식 후보께서 이제 그 옛날에 국민 참여 경선인데 그 시민선거인단 같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뭐 경선 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 아닙니까? 이미 이제 당의 룰 자체가 큰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현재 룰이 존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다만 당에서는 2배수, 3배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탈락할 건지 지금 4분이니까요. 김동연 후보까지 본다면 이 부분이 두 분 경선을 치를 건지 3분 경선을 할 건지 아니면 4분까지 다 열 건지 아마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도지사 경선은 여러 가지 압축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은 어찌됐건 이 공관위에서 중앙당 공관위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선 룰을 포함해서 후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당원 단계에 있는 룰대로 이 기본으로 하되 조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넣거나 혹은 이 경선 흥행을 위해서 뭐 가능한 요소라면 후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이 원하면 모든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직자들은 다 뛰어들 생각이 있습니까? 어디를? 지방선거에?
당연히 민주당 뛰어야죠. 당원과 당직자 의원님들 당연히 열심히 뛰셔야죠. 네. 저는 하나 오히려 코멘트 해줄 것은 컨설팅 해줄 것은 그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자리에 이제 만약에 경선률이 결정이 되면 TV 토론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식 TV 토론이 아니더라도만 유튜브에서 같이 토론을 붙인다든가 해서 자질 검증도 많이 하고 그것이 오히려 경선 흥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서울시장에 뛰어든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제가 예측하기거나 혹은 당 다른 의원님들이 예측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찌되었건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기도 하고 또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의 좀 어려움을 딛고 네. 당을 위해 혹은 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뛰실 생각도 각오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도 기대가 좀 크죠. 있는 의원님도 계시죠. 네. 저는 사실 가능성 있는 당내외 모든 인사들이 뛰어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선을 하면 네, 경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선을 하면 좀 궁금해지겠네요. 네, 외부 인사도 좀 경쟁 인사 한두 분 참여하고 네. 당내 인사들 다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오고 네. 그게 낫죠. 네. 자, 좀 변수를 한두 개만 챙겨볼까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인청위원은 다 발표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여러 국정 철학에 대한 문제, 또 윤리에 대한 문제, 정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아마 한덕수 총리님이 과연 15년 만에 이렇게 이 GDP 2만 불 시대의 한국과 이제 3만 5천 불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과연 이 시대 정신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민주당도 반대만 할 수는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두 가지 의혹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겠구나라고 저는 느낌이 옵니다. 네. 다음 주에 당선인이 TK를 방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로 작용할까요? 당연히 만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향력은 상당하죠. 네, 그분들까지 끌어안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대구에서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시점상.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민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엎을 정도가 될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맞먹을 정도의 그런 걸 보여준 게 있느냐.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4, 5년 동안 돌봤다. 뒤에서 어쨌든 의리를 지켰다. 이것만 가지고 대구시장 손을 들어주기에는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282님께서 586 정치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180석 가지고도 개혁 못하는 민주당 철저히 민생으로 돌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재성, 김영춘 일부 정치인들의 은퇴 선언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죠.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어떤 비판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핵심이 또 세대균형 공천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특정 세대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새로운 분들과 함께 또 보다 더 국민과 가까운 국회와 정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586 중에서도 이미 3선, 4선, 5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했거나 기회가 부여됐던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선 재선인 분들이 있어요. 586이지만 늦게 정치에 뛰어들었던 분. 그런 분들은 기회가
더 펼칠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586 용태론에 전 동의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얼마나 정치 활동을 했는지 기간도 네.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 싶습니다. 선수로 자르면 그 경륜은 아니 근데 어떻게 삼선 하고요? 연임 초과 금지 그것도 발의를 하지 않았어요? 네, 발의했습니다. 네. 3123님께서 민주당은요 챕터가 바뀌어서 다음 장으로 책장을 넘길 시점인데 계속 그 페이지에 머물면서 곱씹는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죠. 정치 교체를 할 거면 과감하게 익숙한 페이지를 넘겨서 새로운 이야기로 국민에게 다가가야죠. 맨날 같은 사람이 신물 나요. 때 박지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신물 난대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세 번의 민주정부를 구축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는 이 소위 사기 민주정부의 출범에 실패한 정당으로서 이제는 사기 민주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아젠다들 여러 가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 실패했어요.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뭐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희망적이지 않대요. 다만 컨설턴트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7석이지 않습니까? 10대 7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뭐 민주당이 아주 잘하면 뭐 9대 8 정도까지 좁힐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그 다수 단체장을 배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비관적이래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선거는 둥근 거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치연구소 박시영 대표의 컨설팅 민주당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경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시영 감사합니다. 컨설턴트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1부 줄이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뜨겁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